여러분, 이거 실화입니까?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로켓을 쏜다고? 말도 안 돼. CNN, BBC, 로이터. 주요 외신들은 이미 실패 기사를 작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텅 비어 있었고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에는 외신 기자 단 한 명만이 형식적으로 취재차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발사 성공 소식이 퍼지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 명의 외신 기자들이 긴급 입국했고 인천공항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국이 정말 해냈습니다. 무시당하던 작은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 현장에 있던 단 한 명의 외신 기자가 목격한 충격의 48시간, 지금 바로 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행되는 항공우주 전문지 스카이 앤 스페이스의 선임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전 세계 주요 로켓 발사 현장을 취재해왔지요. 나사의 아폴로 프로젝트부터 스페이스X의 최신 발사까지 웬만한 굵직한 현장은 다 다녀봤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건 순전히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편집장이 누리호 4차 발사 취재를 지시했을 때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로 로켓을 쏜다? 이미 여러 번 들어본 이야기였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역시나였습니다. 평소 케네디 우주센터나 바이코누르 발사장에 갈 때면 공항 로비가 각국 언론사 취재진들로 북적였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카메라를 맨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일본과 중국 기자들이 보였지만 그들의 표정도 그리 진지해 보이지 않더군요. 고속철도를 타고 고흥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농촌 마을들, 푸른 바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우주강국의 이미지와는 어딘가 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러시아나 미국의 광활한 발사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한 건 발사 하루 전이었습니다. 발사장 입구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거대하고 웅장한 시설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물론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규모 면에서는 나사나 유럽 우주국의 시설과 비교할 수 없었지요. 언론센터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좌석은 약 50석 정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워진 자리는 고작 10여 석에 불과했어요. 그날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책임자가 발표를 맡았는데 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과장되지 않은 침착함이랄까요. 나사 관계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당당함과는 다른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신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는데 놀라운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발 기간 12년, 총 투입 예산 1조 9천억 원, 국산화율 95%. 특히 마지막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로켓 개발에서 95% 국산화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75톤급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했다는 설명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지요. 4개의 엔진을 완벽하게 동기화시켜야 하는데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로켓이 불안정해집니다. 러시아도 수십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이었어요. 발사 전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해외 언론의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회의적인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영국의 한 우주 전문 매체는 성공 확률을 30% 이하로 전망했고 프랑스 언론은 아예 과거 나로호 실패 사례를 길게 다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더 냉소적이었지요. 한 방송은 아시아 국가들의 우주 개발 시도를 다루면서 한국을 후발주자로 분류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여러 우주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시도를 비웃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썼더군요. K-팝은 인정하지만 로켓은 좀. 수백 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봐왔거든요. 기술력 있는 국가들도 로켓 발사에서는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하물며 독자 기술로 개발한 지 얼마 안 된 한국이 성공할 가능성은 정말 낮아 보였어요. 새벽 2시쯤 잠이 깼습니다. 내일, 아니 정확히는 몇 시간 후면 발사가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흥 앞바다는 고요했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하늘 너머로 정말 한국의 로켓이 날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성공한다면 그건 단순한 로켓 발사 이상의 의미를 가질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경험상 첫 시도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무언가 문제가 생길 거고 저는 그 실패를 기록해서 본사로 송고할 것입니다. 이미 머릿속으론 실패 기사의 제목까지 구상하고 있었지요.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동이 트기 시작했고 역사가 바뀔지도 모를 그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발사 당일 아침 언론센터로 향하는 길은 예상보다 한산했습니다. 세계적인 로켓 발사 현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조용했어요. 평소 나사 발사장에 가면 수백 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각국 방송사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고작 20대 남짓, 그마저도 대부분 한국 언론사 차량이었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준비된 50여 석 중 채워진 좌석은 15석 정도였지요. 한국 기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외신 기자는 저를 포함해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통신사 기자 1명, 중국 매체 기자 1명. 그게 전부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일본 기자가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발사대에 우뚝 선 누리호가 보였습니다. 하얀색 동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요. 47m 높이의 로켓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나 러시아의 대형 로켓들에 비하면 작아 보였어요.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나 나사의 3턴 로켓을 떠올리면 말입니다. 관계자들이 최종 점검을 진행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하얀 작업복을 입은 기술진들이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묘한 자신감도 엿보였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사람들의 눈빛이랄까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사 책임자가 단상에 올라 최종 상황을 설명했어요. 기상 조건 양호, 시스템 점검 완료, 추진제 충전 준비 완료.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였지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에 쥔 자료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발사 직전의 긴장은 감출 수 없나 봅니다. 질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중국 기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성공 확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책임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료했고 최선의 결과를 기대한다고요. 직접적인 수치를 말하진 않았지만 그 신중함 속에서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는 태도.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발사 6시간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추진제 충전 과정이 중계되었지요. 케로신과 액체 산소가 탱크로 주입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액체 산소는 영하 183도의 극저온 물질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센터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들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를 주시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실시간 해외 반응을 확인했지요.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로켓 발사 중계 보는 사람 있나요? 그런 식의 무관심한 댓글들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발사장 주변에 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잠시 긴장이 흘렀지요. 기상 조건이 나빠지면 발사가 연기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구름은 곧 흩어졌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관계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새벽 1시 정각. 아직 7시간이나 남았지만 센터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한국 기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이전 발사들을 직접 취재했던 사람들이었지요. 성공의 기쁨도 실패의 좌절도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최종 카운트다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발사체 기립 장치가 철수되고 엄빌리컬 연결 상태가 최종 점검되었어요. 모든 시스템의 상태 표시 등이 하나씩 초록불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제 심장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지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센터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마저 멈췄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송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즉시 기사를 보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경험상 이렇게 조용한 발사는 성공하기 어려웠거든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사 1시간 전 센터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바깥 세상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노트북으로 해외 주요 언론사 웹사이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대한 기사는 단 한 건도 메인 페이지에 없었지요. 부차적인 국제면 구석에 작은 단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토론토 본사의 상황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발사 임박, 현장 분위기 침착함, 결과에 따라 즉시 송고 예정. 편집장의 답장은 짧았어요. 알았네, 실패하면 신속하게 보내주게. 그 한마디에서 본사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지요. 소셜미디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우주 관련 커뮤니티를 확인해 보니 누리호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 스페이스X의 다음 발사 계획이나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몇몇 게시물에서 한국 로켓 발사를 언급하긴 했지만 대부분 회의적인 논조였지요. 한 사용자는 이렇게 썼더군요. 또 다른 시도, 또 다른 실패 예정. 수십 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발사 30분 전 관제실에서 최종 점검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기상 조건 양호, 발사 절차 진입 가능. 하나씩 체크리스트가 완료되어 갔어요. 하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이 순간을 주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의 생중계도 없었고 온라인 스트리밍 시청자 수도 몇천 명에 불과했지요. 옆자리 일본 기자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발사는 처음이라고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25년간 취재해온 발사 중 가장 관심받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실패가 예상되는 실험적 발사조차 이것보다는 주목을 받았거든요. 발사 10분 전 자동 발사 시퀀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컴퓨터가 모든 걸 제어하게 되지요. 사람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모니터에는 각종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엔진 온도, 압력, 추진제 충전율. 모든 게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에서 신호 이상이 감지된 거예요. 발사가 잠시 중단되었고 기술진들이 급하게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센터 안에 긴장이 흘렀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문제가 생기는구나. 실패 기사 제목이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분 만에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실제 압력에는 문제가 없고 센서 신호만 일시적으로 불안정했던 거였어요. 발사 시각이 원래 예정보다 18분 늦춰진 새벽 1시 13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관계자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지요. 기술적으로 발사에 지장 없음, 정상 진행 가능.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해외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하는 트윗에 댓글들이 달렸어요.
벌써 문제가 생기네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러면. 조롱 섞인 이모티콘들이 줄줄이 붙었지요. 몇몇은 노골적으로 실패를 예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새벽 1시 정각이 지났습니다. 수정된 발사 시각까지 13분 남았어요. 센터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한국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그들은 이전 발사들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성공의 환희와 실패의 아픔을 모두 겪었을 테니까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빠르게 기사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실패 기사 쪽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본문 첫 문장까지 이미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지요. 발사 5분 전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제실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5분, 4분, 3분. 숫자가 줄어들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적 긴장이 아니었어요.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2분 전 엔진 예냉이 시작되었습니다. 1분 전 최종 점화 준비. 30초 전 모든 시스템 최종 확인. 그리고 마지막 10초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졌습니다. 센터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제 손에도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화. 모니터 화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누리호의 1단 엔진 사기에서 동시에 불꽃이 터져 나온 거예요. 75톤급 엔진이 4개, 총 300톤의 추력이 발사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몇 초간 로켓은 발사대에 고정된 채 엔진 출력을 확인했지요. 이게 바로 홀드다운 테스트입니다. 추력이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마지막 안전 절차였어요. 그리고 이륙이 시작되었습니다. 47m 높이의 하얀 로켓이 천천히, 정말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날아오르는구나. 속도가 점점 붙었지요. 발사대를 완전히 벗어나자 누리호는 빠르게 가속하며 새벽 하늘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센터 안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알고 있었거든요. 이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입니다.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였어요.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3단 점화, 그리고 위성 분리. 모든 단계가 완벽하게 진행되어야만 성공이었습니다. 발사 후 30초 누리호는 이미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작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텔레메트리 데이터는 모든 게 정상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속도, 고도, 자세. 모든 수치가 계획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고도 20km 돌파.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공기 저항이 줄어들면서 가속도가 더 붙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로켓 내부 카메라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어요. 엄청난 진동 속에서도 기체는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2분 5초 드디어 첫 번째 고비가 왔습니다. 1단 분리. 4개의 75톤급 엔진이 연료를 다 쓰고 분리되는 순간이었어요. 화면에서 1단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깔끔한 분리였지요. 동시에 2단 엔진이 점화되었어요. 또다시 75톤급 엔진 하나가 힘차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안에서 다시 한 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좀 더 크게요. 1단 분리는 로켓 발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거든요.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대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는 완벽하게 해냈어요. 3분 54초 페어링 분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성을 보호하던 덮개가 좌우로 열리며 떨어져 나갔지요. 이제 위성들이 우주 공간에 직접 노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부 카메라로 보이는 위성들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13기의 위성이 차례를 기다리며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4분 32초 2단 분리. 또 하나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만 남았어요. 7톤급 엔진 하나가 점화되었습니다. 1단이나 2단에 비하면 작은 엔진이지만 이 엔진이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올려놓는 핵심 역할을 하는 거였지요. 저는 그제야 실패 기사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정말 해낼 수도 있겠구나.
25년간 수많은 발사를 받지만 이렇게 완벽한 진행은 드물었거든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누리호는 이미 고도 300km를 넘어섰어요. 완전히 우주 공간에 진입한 거지요. 3단 엔진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고도인 600km까지 계속 상승해야 했어요. 13분 26초 첫 번째 위성 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 탑재체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분리된 거예요. 카메라에 위성이 천천히 멀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완벽한 분리였지요. 센터 안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12기의 큐브 위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20초 간격으로 하나씩 분리되어야 했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성들이 차례대로 우주로 나아갔습니다. 각각의 분리 순간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송고했습니다. 일단 분리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위성 분리 진행 중.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지요. 토론토 본사에서 즉각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인가? 확실한가? 편집장의 놀라움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15분 27초 마지막 13번째 위성이 분리되었습니다. 모든 위성 분리 완료. 관제실에서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센터는 완전히 들썩였어요. 한국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옆자리 일본 기자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진짜 확인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위성들이 제대로 궤도에 안착했는지,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다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위성 분리 후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성들이 정확한 궤도에 안착했는지, 통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였어요. 고도 600km 상공에서 지구 궤도를 돌기 시작한 위성들과 첫 교신을 시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센터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모니터에는 궤도 추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위성들의 위치, 속도, 고도. 모든 수치가 계획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지요. 하지만 공식 확인이 나오기 전까진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발사 후 42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첫 교신이 성공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위성 상태 정상, 궤도 진입 확인. 그 순간 센터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로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지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송고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완전 성공, 13기 위성 모두 궤도 안착. 손가락이 떨려서 타이핑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25년 경력의 기자가 이렇게 흥분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토론토 본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어요. 편집장이었지요. 톰슨, 이거 확실한 건가? 정말 성공한 거야? 저는 센터 안의 환호 소리를 전화기에 대고 들려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답입니다. 편집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불과 10분 만에 주요 통신사들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로이터, AP, 프랑스 통신 모두 같은 헤드라인이었지요. 한국 우주 발사 성공.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트위터에서 누리호 관련 게시물이 분당 수백 개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정말 해냈다, 한국이 해냈다. 그런 반응들이 쏟아졌지요.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각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미국 방송사, 영국 신문사, 독일 통신사. 현장에 있는 외신 기자가 저 혼자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모두가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원했지요. 발사 후 1시간이 지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텅 비어있던 언론센터 밖 주차장에 차량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달려온 한국 방송사 중계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뉴스 특보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더 놀라운 건 해외 언론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긴급 입국하는 기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리에서 런던에서 뉴욕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식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우주 발사를 축하한다. 놀라운 기술적 성취다. 나사 국장의 직접 서명이 들어간 성명이었어요.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사가 다른 나라 발사에 이렇게 빠르게 반응한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유럽 우주국도 뒤따랐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협력 기회를 기대한다. 공식 홈페이지에 메인 뉴스로 올라왔지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시아의 자랑스러운 성과라고요. 발사 후 2시간 제가 작성한 기사가 캐나다 신문 일면에 실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편집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기사가 지금 난리야. 모든 언론사가 인용하고 있어. 현장에 있던 유일한 외신 기자였다는 사실이 특종이 된 거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자 한국 정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나와 발표했어요. 국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벅차올랐지요. 브리핑에서 놀라운 수치들이 공개되었습니다. 13기 위성 모두 오차 범위 0.1% 이내로 정확한 궤도 진입.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였어요. 스페이스X나 나사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이번 발사에 소요된 비용이 약 500억 원. 같은 규모의 위성을 올리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3배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한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보여주는 수치였지요. 센터 밖으로 나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고흥 앞바다에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 이 하늘을 뚫고 누리호가 날아올랐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요. 세상이 비웃던 작은 나라가 정말 해냈다는 게 말입니다. 발사 다음 날 아침 세계 언론의 톱뉴스는 하나같이 한국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각국 주요 언론사 웹사이트를 확인했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르몽드. 모두 일면 머리 기사로 누리호 성공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국 CNN은 특집 방송을 편성했더군요. 한국의 우주굴기, 새로운 우주강국의 탄생. 불과 하루 전 한국을 무시하던 바로 그 방송사였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을 스튜디오에 불러 한국 기술을 분석하고 있었지요. 영국 BBC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우주혁명이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를 내보냈어요.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이런 기술력을 확보했는지, 왜 세계가 주목하지 못했는지 자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경제적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발사 비용이 유럽보다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라 우주 산업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고 분석했지요. 소셜미디어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전날 한국을 비웃던 댓글들이 삭제되거나 사과글로 바뀌고 있었어요. 한 유명 우주 전문가는 자신의 오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놀라운 성취에 경의를 표한다. 수만 개의 공감이 달렸지요. 인천공항이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날 밤부터 해외 언론사 기자들이 긴급 입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벽 비행기로 도착한 CNN 취재팀, 오전편으로 들어온 BBC 기자들, 점심때 도착한 로이터 특파원들. 공항 입국장이 취재 장비로 넘쳐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우주기술 발전을 환영한다. 양국 간 우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협력 의지를 담은 메시지였지요. 일본의 반응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먼저 손을 내민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뜻이었지요. 중국은 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에서 축하 메시지와 함께 협력 의향서를 보내왔다고 하더군요. 한중 우주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한 거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한 건 한국 기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 공식 협력 제안서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한국의 발사체 기술과 유럽의 위성 기술을 결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명까지 제시되어 있었지요. 저는 고흥에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더 많은 취재가 필요했거든요. 기차 안에서도 계속 기사를 작성했어요. 해외 언론의 반응, 각국 정부의 움직임, 전문가들의 분석. 쉴 틈 없이 송고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 곳곳에 누리호 성공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지요. 시민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렸어요. 한국 기자는 물론이고 이제는 해외 기자들도 상당수였습니다. 회견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지요. 연구원장이 단상에 올랐을 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이번 성공은 수천 명의 연구원과 기업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요. 개인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취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발사 계획은 언제인가? 해외 발사 서비스도 제공할 것인가? 달 탐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연구원장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토론토 본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최고 경영자였어요. 톰슨, 자네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네. 뉴욕 타임스에서도 인용했어.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게 다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다고요. 한국이 묵묵히 준비해온 결과였습니다. 세계가 비웃는 동안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겁니다. 발사 이틀째 본격적인 기술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우주 전문가들이 누리호의 성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온 결론은 하나같이 놀라움이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의 분석이 주목받았습니다. 13기 위성의 궤도 투입 정확도가 평균 오차 0.08%라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 한계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스페이스X조차 평균 0.15% 수준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클러스터링 기술이었습니다. 4개의 75톤급 엔진을 동시에 제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단 0.001초의 점화 시간 차이로도 로켓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는 완벽한 동기화를 보여줬지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추진공학 전문가는 한국의 엔진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의 연소 효율이 98.7%에 달한다는 분석이었어요. 이건 러시아나 미국의 검증된 엔진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제적 측면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프랑스 우주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화제였어요. 누리호의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약 8만 달러. 이건 상업 발사 시장의 평균인 12만 달러보다 30% 이상 저렴한 수치였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건 개발 기간과 비용의 효율성이었습니다. 12년 동안 1조 9천억 원을 투입해 완성한 거예요. 미국의 유사한 프로젝트는 20년 이상 걸렸고 비용도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했는지 보여주는 수치였지요. 일본 언론의 반응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 톱 기사로 한국 우주 기술을 다뤘어요. 일본이 뒤처졌다는 자성적 기사였습니다. 일본의 H3 로켓이 연이은 실패로 고전하는 동안 한국은 앞서 나갔다는 내용이었지요. 아사히 신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어요. 한국의 우주 개발 방식, 특히 민관 협력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다른 아시아 국가를 이렇게 평가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이 장문의 분석 기사를 냈는데 한국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더군요. 명확한 목표 설정, 지속적인 투자,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 중국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가 필요했거든요. 연구원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복도 곳곳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시험 발사체 개발 과정, 엔진 연소 시험 장면,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의 기록들. 한 베테랑 연구원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30년 넘게 로켓 개발에 매달려온 엔지니어였지요. 그분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나로호가 2번 실패했을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 포기하라는 말들이 쏟아졌다고요. 하지만 연구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다시 도전했어요. 그렇게 12년을 버텨낸 거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기술이 아니라 불신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로켓을 만든다는 걸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요.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요. 95% 국산화율의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려 했대요. 하지만 주요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었지요. 어쩔 수 없이 직접 개발하다 보니 더 나은 기술을 확보하게 된 거였습니다. 특히 터보펌프 개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로켓 엔진의 심장이라 불리는 부품이에요. 1분에 수만 회전하면서 극저온의 추진제를 펌핑해야 하는 정밀 기계입니다. 선진국들도 개발에 수십 년이 걸린 부품이었지요. 한국 연구팀은 7년을 매달렸다고 합니다. 수백 번의 실패를 겪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체 기술로 완성했고 성능은 해외 제품을 뛰어넘었어요. 이게 한국 우주기술의 본질이었습니다. 발사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흥에서의 긴 밤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후속 취재가 필요했거든요. 기차 안에서도 노트북을 열고 계속 기사를 작성했어요. 해외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이 나라를 의심했었다고요. 성공할 리 없다고 확신했었지요. 하지만 24시간 만에 제 모든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해냈고 세상을 완전히 바꿨어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역 대합실 전광판에 누리호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자랑스러워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추가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건물 로비에 들어서니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각국 우주기관과 기업들에서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나사, 유럽우주국,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하루 만에 쏟아진 축하들이었지요. 회의실에서 젊은 연구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엔진 제어 시스템을 담당했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발사 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군요. 위성들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느라 밤을 새웠다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마지막 13번째 위성이 분리되고 교신이 확인됐을 때라고요. 그 순간 12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밤샘 작업, 실패의 좌절,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동료들. 특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해외 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었대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 외국 연구자가 비웃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로켓을 만든다고. 그때 느꼈던 모욕감을 잊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동력이 됐답니다. 언젠가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점심때쯤 토론토 본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기사가 북미 전역에서 화제라는 소식이었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인용했고 캐나다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답니다.
현장에 있던 유일한 외신 기자라는 점이 특종이 된 거였지요. 오후에는 한국의 주요 방송사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생방송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외국인 기자의 시각에서 본 누리호 성공을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솔직하게 말했지요.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다고요. 방송이 끝나고 나오는데 제작진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한국 기술을 제대로 평가해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요. 한국이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하루 종일 쏟아진 해외 반응들을 정리했어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모든 주요 국가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진 거였지요.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까지 회의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 우주 전문가는 공개적으로 사과글을 올렸더군요.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한다고요. 수만 개의 공감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각국 정부의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과의 우주 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유럽연합도 한국을 우주 협력 우선 파트너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벌어진 변화들이었지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어제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꼈겠지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노트북으로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는 르포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24시간 만에 세상이 바뀌었다. 한국이 증명한 것.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제 25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시간이었다고요. 결코 어떤 나라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것. 조용히 준비하는 자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것.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로 기사가 전송되었지요. 편집장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한 기사라고 일면 톱으로 실을 거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어요. 12년간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 토론토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세상이 비웃는 동안 묵묵히 준비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주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2년 후 5번째 발사 준비도 본격화된다고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우주시대가 막 열린 거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누리호가 날아오르는 장면이 재생되었어요. 새벽 어둠을 뚫고 솟구치던 하얀 로켓. 300톤의 추력으로 하늘을 가르던 그 순간. 세상이 외면했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만에 모든 걸 바꿔놓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강한 나라는 떠들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성공을 미리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증명했지요. 그게 진정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제가 목격한 누리호 4차 발사의 전말입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직접 본 기자로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을 기대하며 저는 언제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